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솔직히 손이 좀 떨렸거든요. 재벌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가족들이 전부 달려왔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손자, 손녀들, 임원들까지.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룹의 회장이 쓰러졌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회장님의 수첩을 가족들에게 전달했거든요. 수술 전에 회장님이 직접 꺼내서 건네셨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꼭 연락해줘야 해. 수첩 안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만. 비서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에서 누군가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낯이 익은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2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인. 20년 전 재벌가 둘째 아들의 아내였고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집안의 멸시를 견뎌야 했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집 회장님은 20년 동안 매일 그녀가 보내는 도시락을 받아 드셨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몰랐어요. 비서실도 몰랐어요. 심지어 도시락을 전달하던 기사 아저씨조차 그게 누구 것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셨죠. 그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왜 오는 것인지. 이 이야기는 20년 전 그녀가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대문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밥 한 끼의 온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그 온기가 어떻게 거대한 재벌 가문의 진실을 바꿔버렸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동네 분식집을 운영했으며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밥상에는 늘 뭔가 따뜻한 게 있었고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좋았으니까요. 수인은 그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칼질을 배웠고 중학생 때는 이미 혼자서 국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에 나가 있는 날에는 수인이 아버지 저녁을 챙겼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어머니가 미리 손질해둔 나물을 무쳐서 상을 차렸죠. 수인이 솜씨가 엄마 닮았다.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갈 뜨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수인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 투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과장 없이 진심을 담은 말. 수인네 집 식구들은 다들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자란 수인은 26에 이한결을 만났습니다. 이한결. 이름만 들어서는 몰랐어요. 만나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좀 크고 말수가 적고 밥을 잘 먹는 남자. 수인이 처음 도시락을 싸서 갖다 줬을 때 그는 소리 없이 다 먹고는 한마디 했거든요. 맛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수인은 그 말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이요. 거짓이 없었거든요. 꾸밈이 없었어요. 진짜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6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수인이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한결은 수인의 밥을 좋아했고 수인의 솔직함을 좋아했고 수인이 눈치 보지 않고 웃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우리 집에서 사귀는 사람 있냐고 계속 물어봐. 수인은 그때 뭔가 느꼈어요.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단순히 부모님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집이 어디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한결이 말했어요. 수인을 못 데려오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뭔가를. 수인에게. 우리 집이 좀 까다로워. 그 말이 수인의 인생에서 가장 예언적인 한마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겠죠. 한결의 집은 일용그룹이었습니다. 한국 재계 서열 12위. 식품, 건설, 유통, 물류. 그룹 계열사만 16개. 회장은 이수창, 한결의 아버지였어요. 그 이름이 경제면에 실리면 주가가 움직이고 그 말 한마디에 협력사가 긴장하는 그런 사람. 수인은 그걸 알고도 담담했어요. 가난하다고 주눅들 이유는 없었으니까. 수인은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잘 보여드리면 되지. 진심이면 통하지.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수인은 어머니 분식집에서 배운 잡채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용기도 예쁜 거 사서 리본도 달고 손편지도 썼어요. 긴장했지만 떨지 않으려고 했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일용그룹 서울 본가는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수인은 걸음이 조금 느려졌어요. 높은 담장,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 차도에서 현관까지 이어진 넓은 돌길.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집사인지 도우미인지 모를 분이 안내해 주셨고 수인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이미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첫 눈빛을 수인은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보는 그 시선. 수인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옷차림으로, 손으로, 신발로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값어치를 따지는 눈으로. 앉아요. 짧은 한마디. 환영도 아니고 그냥 명령이었어요. 수인은 앉았어요. 잡채를 내밀었고 어쩌면 기분 좋게 받아주실 수도 있다고 기대했어요. 이게 뭐예요? 잡채입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몰라서 담백하게. 우리 집에 주방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문장이었어요. 그냥 한 문장. 수인은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거절이었는데 거절이 아닌 척하는 거절. 모욕이었는데 모욕처럼 들리지 않게 포장된 모욕. 그날의 인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인사 이후로 반년이 더 지났어요. 한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집에서 난리가 나도 수인 곁을 지켰어요. 수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둘 다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결혼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미자 씨가 내건 조건은 3가지였어요. 첫째, 혼수는 따로 요구하지 않겠다. 어차피 기대도 안 하니까. 둘째, 결혼식은 조용히 한다. 신부 쪽 하객이 많으면 보기 좋지 않다. 셋째, 결혼 후 본가에서 함께 생활한다. 며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3가지 조건 모두 수인에게 불리한 것들이었어요. 특히 3번째가 문제였어요. 함께 생활한다는 건 곧 매일 시어머니의 시선 아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인은 받아들였어요. 한결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직 몰랐으니까.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이한결 측 하객이 줄을 섰을 때 수인 쪽 하객은 부모님과 친척 몇 명, 친구 서너시 전부였어요. 식이 끝나고 양가 사진을 찍을 때 시어머니가 수인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을 수인은 포착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여자, 싸구려 한복을 입은 여자. 그 눈빛에 담긴 것을 수인은 굳이 해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신부니까. 본가에서의 첫날 밤. 거대한 방이었어요. 가구 하나하나가 다 고급이었고 커튼도 침구도 수인이 평생 써본 것들과는 달랐어요. 한결은 수인의 손을 잡고 말했죠. 힘들면 말해. 괜찮으면 같이 버티자.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일용그룹 본가의 아침은 6시 반에 시작됐어요. 도우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방에 불이 켜지고 회장님 아침상이 차려지기 시작하는 시간. 시어머니는 7시에 식탁에 나왔어요. 항상 수인도 나왔어요. 7시에.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시간에 나오면 도우미들이 불편하잖아요. 수인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더 일찍 나오라는 건지 아니면 주방에 아예 얼씬도 말라는 건지. 며칠 뒤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수인 씨, 우리 집 반찬은 원래 이렇게 놓지 않아요. 반찬 그릇을 놓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수인은 몰랐어요. 당연히.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드려야 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게 패턴이었어요. 지적하면 사과하고, 사과하면 또 다른 말로 되받아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맞아도 잘못이고, 잘못을 인정해도 또 잘못이 됐어요. 수인은 처음 한 달 동안 그냥 버텼어요. 두 번째 달에는 한결에게 말했어요. 나 좀 힘들어. 한결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수인에게 말했죠. 한결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한결이가 힘들대요? 아니면 수인 씨가 힘들대요? 수인은 잠자코 있었어요. 우리 한결이는 지금까지 불편한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아이야. 누가 불편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봐요. 더 이상 한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자 씨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수인은 그 질문을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고 해요. 어떤 날에는 나쁜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고 어떤 날에는 그냥 자신과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방식으로밖에 살 줄 모르는 사람. 이미자 씨는 일용그룹 창업주의 딸이었어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재벌 집딸이었고 결혼도 재벌가로 했고 평생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녀에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쪽과 저쪽, 격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수인은 처음부터 저쪽으로 분류됐어요. 그 분류는 바꾸기가 불가능했어요. 수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모임이 있어서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수인은 도우미들과 함께 집 안대 청소를 했습니다. 커튼을 세탁하고 서재 먼지를 닦고 창문을 닦았어요. 온종일 움직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배열대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한마디 했어요. 서재책은 건들지 말랬잖아요. 책 위에 쌓인 먼지를 닦은 게 문제였어요. 먼지를 닦으면서 책이 조금 움직였고 정확한 위치가 바뀐 것 같다는 거였어요. 수인은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는 말했죠. 앞으로 청소도 허락 받고 해요. 청소를 허락 받고 하라는 말이었어요. 며느리한테
그 집에서 수인의 위치는 그랬습니다. 도우미보다 낮고 손님보다 못한 자리. 시어머니가 본가에서 모임을 열 때면 수인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며느리를 보면 신분을 물어볼 테고 그 대답이 불편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수인 씨는 오늘 외출해 있어요. 외출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수인은 나갔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몇 시간을 보내고 모임이 끝났다는 연락이 오면 돌아왔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겼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수인은 이 집에서 자신이 사람 취급을 받는 건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시아버지 이수창 회장님은요? 그분은 달랐어요. 수인은 그 차이를 금방 알아챘어요. 이수창 회장님은 수인에게 직접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쳐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녁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셨고, 주말엔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조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딱 한 번은, 수인이 부엌에서 혼자 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도우미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오후, 한결은 회사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수인은 혼자 뭔가를 하고 싶어서 냉장고를 뒤져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시다가 부엌 앞에서 멈추셨어요. 뭐 하고 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아버지. 드시겠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괜찮으면. 그날 회장님은 수인이 끓인 된장찌개를 드셨어요. 한 그릇 다 드시고 조용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맛있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수인은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눈물이 났어요. 모욕을 받아도 안 울었는데, 쫓겨나듯 방에 들어가도 안 울었는데, 그냥 맛있다는 말 하나에 눈물이 났어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인지 그제서야 알았거든요.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수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이었어요. 일용그룹 가족은 꽤 복잡한 구조였어요. 회장 이수창, 그의 아내 이미자, 장남 이한수와 그의 아내 오서연, 그리고 차남 이한결과 수인, 거기에 회장의 여동생, 그 남편, 그 아이들까지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오서연 씨, 큰 며느리. 수인은 처음에 그녀에게서 위안을 기대했어요. 같은 며느리니까, 같은 처지니까. 하지만 오서연은 이미 이 집에 완벽하게 동화된 사람이었어요. 오서연의 집안도 재계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어요. 그녀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격이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시어머니와는 마치 친모녀 같은 사이가 됐었어요. 그런 오서연에게 수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이었어요. 말을 섞지 않는 무관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서연의 태도는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이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명절 준비를 할 때였어요. 오서연이 도우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수인도 뭔가 하려고 옆에 있었는데 오서연이 말했죠. 수인 씨는 괜찮아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표면적으로는 배려였어요. 하지만 수인은 알아들었어요. 익숙하지 않다는 말의 진짜 뜻을. 너네 집은 이런 거 안 하잖아. 그 이후로 오서연은 수인 앞에서 항상 그런 식의 배려를 했어요. 내용은 배려인데 사실은 벽을 치는 배려. 괜찮다고 하면서 사실은 끼지 말라는. 그리고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수인에게는 고모님이 되는 분. 이분은 아예 숨기지를 않았어요. 한 번은 수인이 차를 내오다가 잔을 하나 깼어요. 작은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했죠. 아, 그거 찻잔 세트야. 한 개 깨지면 세트가 다 못 쓰는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그 한마디에 담긴 건 단순히 찻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디 출신이냐는 말이었어요. 어떤 집안 사람이냐는 말이었어요. 수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깨진 잔을 치웠어요. 한결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화를 냈어요. 고모한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인은 그걸 말렸어요. 됐어. 싸우지 마. 수인아, 이건 아니잖아. 싸워서 뭐가 달라져? 그 말 이후 한결은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수인이 옳았으니까. 싸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싸우고 나면 수인이 더 나쁜 사람이 됐어요. 저쪽 집 딸이 우리 집안을 흔들어 놓는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참는 것도 잘못이고 맞서는 것도 잘못인 상황. 수인은 그 아이러니 속에서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회장님이었어요. 이수창 회장님은 수인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분이었고 수인도 조용히 있었어요. 아침마다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수인에게는 위안이었어요. 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으니까요. 회장님은 수인이 부엌에 있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인이 먼저 인사를 드리면 받아주셨고 수인이 음식을 드리면 드셨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수인은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이 수인의 음식을 두 번째로 드신 날이 기억나요. 수인이 어머니한테 전화로 레시피를 물어보면서 갈비찜을 했어요. 혼자서 오전 내내 시간을 들인 요리였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저녁에 회장님이 드셨어요. 아무 말 없이 드셨어요. 밥상을 물리면서 딱 한마디. 이거 누가 했어요? 도우미가 작은 며느님이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잠시 계셨다가 수고했네요 라고 하셨대요. 수인은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대체 왜 이렇게 쉽게 우는지 싶었어요. 수인은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와서부터 좋은 말 하나에 쉽게 울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메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서러웠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수인은 버텼어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나와버리지 왜 거기 있었어요? 그 말에 답하려면 먼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해요. 수인은 한결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결도 수인을 사랑했어요. 그것도 진짜로. 집안이 시끄러운 날, 한결은 수인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었어요. 수인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묻지 않았고, 수인이 웃으면 같이 웃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사줬어요. 따뜻한 거. 그 손이 있어서 버텼어요. 그 붕어빵이 있어서 버텼어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렇겠죠. 재벌가 며느리가 붕어빵 하나에 버텼다니. 그런데 수인한테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조그마한 옹기들이 모여서 버팀목이 됐어요. 4년차가 됐을 때 수인은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에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도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게 됐어요. 회장님은 수인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조심하라고 하셨고 오서연 씨도 임신 관련 정보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색했지만 달라진 거였어요. 수인은 그 시간이 좋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으로 이 집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유산이 됐어요. 7개월 차였어요. 갑작스럽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인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한결이 안아줘도 그 온기가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날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원래 약한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해요. 수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수희는 그냥 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 있었어요. 수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한결이 들어왔을 때 수희는 울지도 않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말 들었지? 응, 미안해.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다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수희는 조금 달라졌어요. 딱히 뭔가를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안으로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에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겠다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결정. 그러면서도 버텼어요. 5년을 버텼어요. 6년을 버텼어요. 한결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회장님의 그 작은 인사들이 있었으니까. 7년 차 되던 해가을, 수희는 도시락을 처음으로 쌌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님이 일찍 집을 나서셨어요. 지방 출장이었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아침을 거르신 거였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식탁에 상을 차려뒀지만 회장님은 보지도 않고 나가셨어요. 수희는 그걸 봤어요. 빈 밥상을 치우면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저렇게 식사를 거르시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지. 수희는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다. 요즘 들어 안색이 좋지 않으시다는 건 수인도 느끼고 있었어요. 식사량도 줄었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수희는 그날 오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속이 편한 도시락 어떻게 싸? 어머니가 웃었어요. 어머, 한결 씨 도시락 싸줄 거야? 아니, 다른 분. 누군데? 그냥 어른이야. 어머니는 뭔가 짐작했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찬찬히 알려줬어요. 속 편한 밥, 부드러운 반찬, 짜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색이 예쁘게. 수희는 오후 내내 준비했어요. 현미에 백미를 조금 섞어서 밥을 지었어요. 연두부로 부침을 만들었어요. 애호박을 달걀에 붙여서 한 가지, 시금치 나물을 묻혀서 한 가지, 그리고 조기 한 마리를 굽고 가시를 손으로 다 발라냈어요.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면서 수희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 드시는 분한테 이렇게 많은 반찬이 필요 없다는 것도.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를 만드는 건 수인에게 숨쉬는 것과 같았으니까. 도시락통은 어머니 가게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걸로 샀어요.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고 너무 허름하지도 않은. 뚜껑을 닫을 때 딱 소리가 나는 것. 저녁에 회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수인은 도시락통을 들고 현관 근처에 있었어요. 아버지, 점심을 못 드셨다고 해서요. 드시겠어요? 회장님이 멈추셨어요. 도시락통을 보셨어요. 수인을 보셨어요. 내가 그걸 받아도 되나? 드시려고 만든 거예요. 잠시 계시더니 가져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회장님이 도시락통을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수인은 그 말을 받고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쌌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이번에도 아침을 못 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쌌어요. 뭔가를 만들고 싶었고 드실 분이 계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회장님은 두 번째 도시락도 받아가셨어요. 세 번째도.
시어머니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비서를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인이 아침에 만들어두면 회장님 차를 모는 기사 아저씨가 갖다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알았어요. 수인 씨,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조용하면서도 날이 서 있는 목소리였어요. 남편 도시락이나 싸지. 왜 어른 신경을 써요? 한결이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요. 그게 이유가 돼요? 수인은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드시고 안 드시고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지.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이었어요. 수인이 시어머니에게 반박을 한 게 조용하게 공격적이지 않게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방식으로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수인을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놀랐다기보다는 이 며느리를 다시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 도시락은 내일부터 하지 말아요. 회장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게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나갔어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비서를 통해 짧은 메모를 보내셨어요. 계속 보내줘도 됩니다. 그렇게 수인의 도시락이 계속됐습니다. 8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수인이 쫓겨난 날. 아니, 정확히는 쫓겨난 게 아니에요. 수인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떠났어요. 등이 밀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이한결과 이혼을 했어요.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어요. 수인과 한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안 전체의 압박이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수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혼을 종용했어요. 유산 이후 2차 임신도 실패했고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에게 그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에서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는 있을 수 없어요. 한결은 처음에 싸웠어요. 어머니에게, 집안에게. 수인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일용그룹 차남이 가정 문제로 집안을 뒤흔들면 그 여파가 회사로 가요. 임원들이 수군거리고 파벌이 생기고 승계 문제가 흔들려요. 한결은 회사 사람이기도 했어요. 가정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그룹의 임원이기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기 시작했을 때 한결이 흔들렸어요. 수인은 그걸 알아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7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으니까. 한결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미안함을 담기 시작했어요. 화가 아니라 미안함. 그게 더 나빴어요. 화는 함께 싸울 수 있는데 미안함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눈빛이니까. 이혼 서류를 받던 날, 수인은 울지 않았어요. 서명을 했어요. 담담하게. 한결이 울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수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한결이 측은했어요. 이 남자도 이 집안의 희생자이구나. 수인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이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구나.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8년을 살았지만 이 집에서 수인의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 사진. 나가는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래층에 있었고 오서연은 어딘가 외출 중이었고 한결은 회사에 나가 있었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수인이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었어요. 수인을 보셨어요. 짐 가방을 보셨어요. 긴 침묵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요? 친정에 잠깐 있다가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군요. 또 침묵. 수인은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당연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이 조금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인은 돌아서서 걸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이상하게 눈이 부셨어요. 오래 어두운 곳에 있다가 나왔을 때처럼. 수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8년 만에 일용그룹 본가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수인은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잘 살겠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계획도 복수심도 없었어요. 그냥 잘 살겠다고. 그 결심 하나를 손에 쥐고 수인은 걸어나갔습니다. 친정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수인을 안아줬어요. 그냥 그렇게 한참을. 수인은 그때 처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8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서 그냥 울었어요. 어머니도 울었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기침 소리만 내셨어요. 울지 않으려고. 사흘을 울었어요. 나흘째부터는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분식집에서 파는 것들을 하루에 2번씩 갖다 줬어요. 순대 한 봉지, 떡볶이 한 접시. 수인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 수인은 다 먹었어요. 맛이 느껴졌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수인은 일어섰어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가정학을 전공했었고 요리 관련 자격증이 있었어요. 8년 동안 재벌가 주방에서 도우미들과 함께 요리를 했으니 실력도 있었고요. 하지만 경력란에 적을 것이 없었어요. 결혼 후 전업주부였으니까. 식품 관련 회사에 지원했어요. 연달아 떨어졌어요. 출판사 편집부에 지원했어요. 경험 부족으로 떨어졌어요. 카페 주방 알바를 시작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냐고요? 수인은 그 시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존심이요? 그 집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자존심이 살아났어요. 카페 주방에서 일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일하는 거잖아요. 카페에서 6개월을 일했어요. 커피도 배우고 베이킹도 배우고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인은 자신이 정말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리를 하고 기분이 좋으면 요리를 하고 요리가 언어였어요. 수인한테는 2년 후 수인은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피스 밀집 지역. 평수는 작았어요. 테이블 없이 포장만 받는 구조. 이름은 수인이었어요. 그냥 자기 이름.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당연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가게니까. 그냥 지나치는 곳이니까. 수인은 가게 앞에 작은 샘플통을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어볼 수 있도록. 매일 다른 반찬을 담아서 그렇게 조금씩 입소문이 났어요. 저기 가게 반찬이 진짜 집밥이야. 짜지 않고 담백한데 맛있어. 아줌마 솜씨 장난 아니야. 아줌마라는 말에 수인은 웃었어요. 35살이었거든요. 이미 아줌마였죠. 6개월이 지나자 줄이 생겼어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도시락을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점심 메뉴가 하루에 다 팔리기 시작했어요. 수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어요. 혼자 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힘든 게 싫지 않았어요. 내 일이었으니까.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 팔리는 거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한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잘 지내고 있지? 아버지가 가끔 물어보셔. 수인은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안 했어요.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 대신 수인은 그날 오후 도시락 하나를 특별히 쌌어요.
회장님한테 보낼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내셨냐고요? 그게 또 이야기예요. 이혼하고 나온 후 수인이 처음에 한 일 중 하나가 도시락 배달 경로를 만드는 거였어요. 직접 갈 수는 없었어요. 그 집에 다시 발을 들릴 수도 없었고 보내는 사람이 수인인 게 드러나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알면 그 자리에서 버려질 테니까. 그래서 수인은 조용한 방법을 택했어요. 회장님 비서실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한 명, 수인이 본가에 있을 때 한두 번 마주친 적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했어요.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처음에는 그분도 당황했대요. 이혼하신 분이 왜 도시락을? 수인이 말했어요. 그냥 회장님이 밥을 잘 안 드신다고 해서요. 드실지 모르겠지만 갖다 드려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갖다 드렸어요. 회장님이 드셨어요. 다음 날 또 보냈어요. 또 드셨어요.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비서분은 처음에는 매번 이게 누구한테서 온 건지 말씀드릴까요? 라고 물었대요. 수인은 말하지 않아도 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셨어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밥을 먹으면 그 맛을 알아요. 수인이 쌌던 도시락들을 회장님은 8년 동안 드셨으니까. 이름 없이 온 도시락이었지만 회장님은 첫날부터 아셨던 것 같아요. 누구 것인지. 비서분이 나중에 수인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회장님이 어느 날 도시락을 받아들면서 혼잣말처럼 하셨대요. 아직 살아있구나. 그게 다였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수인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오래 생각했어요. 회장님도 걱정하셨던 거예요. 이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 나간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버티고 있는지. 도시락은 그 대답이었어요. 수인이 보내는 밥이 매일 오는 것은 수인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였고,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그게 2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인의 도시락 가게는 조금씩 커졌어요. 직원을 한 명 뽑고, 2명 뽑고, 가게 평수를 늘리고, 지점을 하나 냈어요. 또 하나.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았는데 수인은 거절했어요. 규모보다는 맛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내 맛이 아니에요. 그 고집이 오히려 브랜드가 됐어요. 수인 도시락은 서울에서 직장인들 사이에 알려진 가게가 됐어요. 기사도 몇 번 났어요.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왔는데 수인은 2번 거절했다가 3번째에 잠깐 나갔어요.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일용그룹 쪽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이한결은 그 즈음 재혼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수인은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한결도 행복해야지. 한결의 재혼 소식보다 수인에게 더 충격이었던 건 그 이듬해에 일용그룹에서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계열사 하나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났고 이어서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그룹 이미지가 흔들렸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수습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나빠지셨다고 했어요. 수인은 그때부터 도시락 메뉴를 바꿨어요. 더 건강하게, 더 소화가 잘 되게, 단백질을 더 넣고 기름기를 줄이고 나물을 더 넣고. 한 번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도시락 안에 마음을 담는 방식이었어요. 드시는 분은 아셨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셨대요. 회장님이 비서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요즘 반찬이 달라졌는데. 네, 저도 그걸 느꼈어요. 더 챙기는 것 같아. 챙기는 것 같다는 말. 수인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으로 회장님한테 감사했어요. 알아봐 주셔서.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수인은 46이 됐고 도시락 가게는 3개가 됐고
어머니는 은퇴하셨고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 수희는 혼자였어요. 연애를 몇 번 해보려 했어요.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일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루틴이 있었어요. 그 루틴 안에서 수희는 충분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는 낯선 번호에서 왔어요. 수희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에 나가 있었어요.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수인 씨 되세요?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일용그룹 비서실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응급실에 입원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해 달라고 하셔서요. 수희는 칼을 내려놓았어요. 얼마나 심각하세요? 심장 관련이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고요. 오실 수 있으시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보호자 되시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꼭 연락해 달라고 하셨어요. 수술 전에요. 수술 전에. 수희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직원에게 가게를 맡겼어요. 택시를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이상했어요. 무섭다거나 슬프다기보다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밥을 보냈는데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분인데 왜 수술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셨을까?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일용그룹 가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큰아들 이한수, 큰며느리 오서연, 한결과 그의 재혼한 아내, 손자 손녀들까지, 그리고 회사 임원들. 수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다들 굳었어요. 오서연이 먼저 반응했어요. 수인 씨? 수인은 짧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비서분을 찾았어요. 비서가 앞장서서 수인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이한수가 따라왔어요. 잠깐, 이분이 왜 여기에?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요? 이한수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어쨌든 더 막지는 않았어요. 수희는 회장님이 계신 병실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수창 회장님.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셨고 얼굴이 야위셨어요. 몸도 작아 보이셨어요. 수인이 기억하는 그 단단하고 묵직한 인상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눈빛은 같았어요. 조용하고 정확한 눈빛. 수인이 들어가자 회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왔어요. 네. 앉아요. 수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고마웠어요. 수인은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군요. 도시락이 왔을 때마다 이 사람이 오늘도 괜찮구나 싶었어요. 수인은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회장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숨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았어요. 수술 잘 받으세요. 잘 받을 거예요. 그것보다 잠시 멈추셨어요. 수인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꼭.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수인은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났어요. 나오는 길에 복도에 있던 가족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결만 수인 옆으로 왔어요. 잘 지냈어? 응. 미안해. 수인은 한결을 봤어요. 40대 중반이 된 남자. 뭔가가 많이 쌓인 얼굴이었어요. 미안한 거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 알고 있었어.
한결이 조용히 물었어요. 도시락이 수인이 거였어? 응. 한결이 눈을 감았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함인지, 부끄러움인지, 감동인지, 여러 가지가 섞인. 수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 쪽으로 걸었어요.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회장님은 무사히 마취해서 깨어나셨고 의료진은 경과가 좋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면회를 했어요. 수인은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갈까 싶었어요. 할 일은 이미 다 한 것 같기도 했고 더 있으면 불편한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수술 끝나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렸어요. 그러는 동안 복도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한수의 목소리. 아버지가 도시락을 받고 있었다고? 20년 동안? 비서의 목소리. 네. 처음에는 저도 보내는 분이 누구신지 몰랐는데요. 오서연의 목소리. 그 도시락이 수인 씨 거라고? 이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가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인은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들리지 않는 척 앉아 있었어요. 한결의 재혼한 아내가 한결에게 낮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당신 전처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한결이 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한수가 수인에게 왔어요. 수인 씨, 네.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도시락 정말 수인 씨가 보낸 거예요? 네. 왜요? 수인은 잠깐 생각했어요. 왜? 라는 질문. 회장님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게 걱정됐어요. 그게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밥 한 번 챙겨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한수가 수인을 오래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는데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늦게 회장님이 면회를 요청하셨어요. 가족들 모두 함께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인도. 병실 안은 조금 좁았어요. 이한수와 오서연, 한결과 그의 아내, 그리고 수인. 침대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섰어요. 회장님이 먼저 가족들을 보셨어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20년 동안 내가 매일 받아먹은 도시락이 수인이 것이에요. 침묵. 나는 그 도시락 받을 때마다 이 아이가 잘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게 위안이었어요. 이미자 씨는 병실에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셨거든요. 수인은 그게 조금 다행이었어요. 수인아. 회장님이 처음으로 수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인은 앞으로 나갔어요. 내가 미안해요. 수인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이 집에서 힘들게 살다 나갔는데 그때 내가 제대로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회장님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할 말이 없어. 수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이 무거워졌어요. 수인은 웃었어요. 진짜로 괜찮아요. 저 잘 살았어요. 덕분에. 덕분에? 힘들었던 게 결국 저한테 힘이 됐어요. 가게도 차렸고 제 밥도 맛있거든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오래간만에 웃으신 것 같은 어딘가 가벼워진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회장님이 입원해 계신 동안 오래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비서분이 수인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회장님은 수인이 본가를 떠나던 날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저녁 늦게까지 거의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 후로 한동안 입맛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도시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식사량이 늘었다고.
비서부는 이런 말도 했어요. 처음 도시락을 갖다 드렸을 때 회장님이 뚜껑을 여시더니 오래 보고 계셨어요. 드시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날 밥을 다 드시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으로 밥을 다 드셨다는 말. 수인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회장님이 이 도시락을 기다리셨던 거네요. 수인도 이걸 보내면서 회장님을 생각했는데 회장님도 이걸 받으면서 수인을 생각하셨던 거네요. 이한수가 수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눈 날도 있었어요. 이한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은. 그런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인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 집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아버지한테 도시락을 보냈어요? 밉지 않았어요? 그 집이요. 수인은 잠깐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쟤한테 나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막지도 않으셨잖아요. 막지 못하신 거죠. 막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요. 수인이 말을 이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 엄마가 분식집 하는데 거기 오는 손님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도 그 때문에 다른 손님 밥을 맛없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한수가 웃었어요. 그가 웃는 게 처음이었어요. 수인이 일용 가족들 중에서 이한수가 웃는 걸 이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어요. 수인 씨 어머니 가게 아직도 있어요? 네. 이제 어머니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요. 저 그 가게 가봤어요. 예전에. 수인이 놀랐어요. 진짜요? 한결이한테 몰래. 수인 씨 나간 다음에 어머니 뵈러. 수인은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딸은 밥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라고. 걱정 말라고. 수인의 눈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다웠어요. 정말로. 그날 이한수는 수인에게 한 가지를 말했어요. 아버지의 수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술 전 회장님은 비서에게 수첩을 건네시면서 세 가지를 메모해 두셨어요. 첫째 수인에게 연락할 것. 둘째 수인에게 해야 할 말이 있음. 셋째 유언장 내용을 공개할 것. 유언장이요. 이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3년 전에 새로 쓰셨어요. 내용을 저도 몰랐어요. 수술 끝나고 변호사가 왔는데요. 잠깐 멈췄어요. 수인 씨 이름이 있어요. 유언장에 수인의 이름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한수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유언장 공개는 회장님이 퇴원하시고 나서 이뤄졌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일용그룹 지분의 일부와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사적 자산 중 작은 부분이 수인에게 남겨졌어요.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룹 전체를 흔들 만한 숫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수인은 도시락 가게 몇 개는 더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수인에게 전달한 건 이한수였어요. 수인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조금 흔들리는 글씨로. 편지의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어요. 수인이 그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인이 허락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수인아, 밥 고맙게 잘 먹었어요. 당신 밥이 맛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당신 밥이 맛있었어요. 수인은 편지를 읽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보상도 아니었고
사과도 아니었어요. 그냥 맛있었다는 말. 당신 밥이 맛있었다는 말. 그것 하나면 됐어요.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미자 씨가 소식을 들으셨어요. 수인이한테 뭘 남겼다고요? 이미자 씨의 분노는 예상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분노를 회장님이 정면으로 받으셨어요. 당신이 그 애를 그 집에서 내보냈잖아요. 내가 그의 밥이라도 먹은 거예요. 회장님의 말이 짧게 치고 나왔어요. 이미자 씨가 말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 애가 도시락을 보내준 게 내 하루에 유일하게 따뜻한 부분이었어요. 그 말이 공기에 가라앉았어요. 유일하게 따뜻한 부분. 이미자 씨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수인은 알 수 없어요. 오서연도 조용해졌어요. 그녀가 수인을 찾아온 건 이틀 후였어요. 수인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 나도 수인 씨한테 잘 못했어요. 수인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게 이 집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인 씨를 아래로 보면 내가 위에 있을 것 같아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오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쁜 사람이었네요, 나.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 사람을 밟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전에 먼저 무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서연이 오래 침묵했어요. 그렇게 봐줘도 돼요? 서로 그렇게 봐야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이 친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무언가가 해소됐어요.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것들이 공기 중으로 나온 것 같은. 그리고 이한결. 한결은 수인을 단둘이 만났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마주 앉아 있다가 한참 후에 한결이 말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뭐요? 용서를 빌어야 하나, 고마워해야 하나. 수인이 잠깐 생각했어요. 둘 다 할 필요 없어. 그럼 그냥 기억해. 우리 좋았던 거. 한결이 눈을 감았어요. 좋았지, 진짜. 응, 진짜 좋았어. 그 인정 하나로 충분했어요. 수인한테도, 한결한테도. 회장님은 퇴원하셨어요. 건강은 많이 회복됐지만 이전 같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지내셔야 한다고. 수인은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나오셨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쩐 일이에요? 배웅하려고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이제는 직접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그게 더 좋으세요? 밥은 따뜻하게 먹는 게 맞지. 수인이 웃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날부터 수인은 일주일에 2번 직접 도시락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이미자 씨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거실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수인은 그냥 회장님 방에만 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3번째 방문 때였어요. 수인이 현관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미자 씨였어요. 늙어 있었어요. 수인이 8년 동안 알았던 그 날카롭고 단단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늙은 여자였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이미자 씨가 먼저 눈을 피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과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인은 괜찮았어요. 사과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 눈빛 한 번이면 됐어요. 그 여자도 알고 있다는 것.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이기도 하니까. 수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오래 생각했어요. 해피엔딩인가 물어보셨나요? 수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새드엔딩이라고 하기엔 많이 따뜻해요. 지금 수인은요. 도시락 가게 3개를 여전히 운영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손질하고 담고 포장하는 루틴이 여전히 있어요. 바뀐 건 이제 일주일에 2번은 가게 도시락 말고 더 특별한 도시락을 하나 더 싼다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가는 도시락. 성북동 언덕을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인은 가끔 그 첫날을 생각해요. 20대 후반에 자기가 잡채를 들고 처음 그 대문 앞에 섰던 날. 긴장하면서도 설레었던 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물어봤대요. 수인이 답했어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다만 잡채 말고 다른 걸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취향이 잡채는 아니셨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8년의 상처도 20년의 거리도 그 긴 시간이 결국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거라면 나쁘지 않은 거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사실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시락이요. 도시락이라는 게 그냥 밥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를 씻고 불을 켜고 한 가지씩 만들고 담고 뚜껑 닫고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닐까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지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회장님이 20년 동안 그 도시락을 드신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어요. 그 도시락이 오는 것이 누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수인이 20년 동안 그 도시락을 보낸 건 뭔가를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부를 전하는 거였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밥 한 끼가 진심을 더 잘 전할 때가 있어요. 차갑게 대하면서 마음이 없다고 속일 수는 없어요. 따뜻하게 밥을 챙기면서 마음이 없다고도 속일 수 없어요. 수인은 그냥 했어요. 마음을. 그 마음이 20년을 넘어서 한 사람을 붙들었고 그 마음이 결국 한 집안을 흔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무기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말없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 밥을 차렸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 달리 보일지도 모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